백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5일로 최후 변론이 이루어지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각계각층에서 이 탄핵안은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되어야 한다. 네. 이런 주장들이 아주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리얼미터 이 조사에서도 보면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52.0%,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도 45.1%입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확 줄어들었죠. 네, 오차 범위 전에는 내로 20 접근하고 내지 있는 30% 차이가 나던 게 오차 범위로 줄어들었고, 이 헌법학계의 석학으로 불리는 허영 네. 경희대 석좌 교수도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지지율 급등 이걸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허영 교수는 헌재가 헌법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만은 그중에 그 유창종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나이도 꽤 되신 분인데 네. 대검 중수부장도 하고 45년생이니까. 예, 서울중앙지검장도 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이른바 우리 흔한 말로 하면 레전드로 평가받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어제 이 탄핵안이 각하돼야 할 이유, 이것을 세 가지로 딱 요약했는데 네.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통치권, 네. 소위 말하는 계엄은 통치권의 이제 행위다. 예. 그렇죠. 그게 첫째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심의 변론이 그 미약한 이런 부분이고, 미진한 상태에서 지금 미진한 상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창종 그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고대 통치 행위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행위이다. 그러면 현재 지금 내란죄로 형사 소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에서 이제 탄핵이냐, 인용이냐, 파면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유창종 변호사가 이걸 주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고 통치행위고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계엄 해제를 의결을 하는 국회가 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지 않느냐. 국무회의 등 절차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 상황의 절박성이라든가 중대성에 비할 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는 거고, 실무진들의 일부 위법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가, 그건 김대중 대통령을 처벌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실무적으로 진행한 박지원, 지금 무원 아닙니까?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그 실무를 종괄을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은 그래서 깜빵을 갔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이것은 이제 소추의 대상이 동질성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살인죄를 쏙 빼고 뭐 물건을 훔쳤다, 이것만 가지고 부수적인 것 가지고 판결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 사례가 그겁니다. 이제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집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주거 침입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살인 이후에 뭐 훔쳐 나온다라거나 불법으로 이제 그 들고 있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주 기소된 살인죄는 빼버리고 주거 침입이라든가 절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총포 도검 하양류 위반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만 한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예시를 들었죠. 더군다나 지금 변론을 종결할 수가 없는 게, 심리가 아주 미진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종결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승복을 하겠느냐. 그래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시켜야 된다.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각하가 맞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헌재가 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헌재는 헌재법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지만은 형사사건, 피의사건의 이 신문이라든가 증거를 헌재에서 심리를 할 때 인용하지 못한다고 이제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진술 내용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여인영이라든가 이진우라든가 각종군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조지호, 김봉식이 서울청장 이런 사람들이 피의자 신문조에 작성된 걸 헌재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증거로 채택을 했다. 이거는 헌재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수사나 재판 중인 그런 기록은 송부 촉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재법에도. 그래서 허영 교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이것도 제한하고 그래가지고 뭐 10가지가 넘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 유창종 변호사도 헌재가 스스로 법을 위반해 놓고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위헌입법을 심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원일치 각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각을 하든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변론을 재개를 해라.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지가 바로 충분한 심리를 해야 되고 방어권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치 물론 예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심리가 있었지만 지금 이 사안은 그 당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들과의 사안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고대 그 통치권 행위에 일임된 그런 어떤 집행을 한 것이냐. 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사실 입법 폭주라든가 국회 예산 삭감이라든가 정부의 그런 행정부의 굉장한 침해, 소위 말하면 정부 수반으로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의 엄청난 위기를 느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헌재에서 졸속 심리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일부에서 말하는 국민 저항권의 이 주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주장도 있는 것이죠. 24일에는 앞서 말한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장호 영화감독, 이영일 전 의원 등 백인 시국 선언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거의 절차적 그 문제, 하자, 그리고 헌재 편파성 이런 것들을 들어서 기각을 하고 직무를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시국 선언에 보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은 체제 전쟁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좌파 정북 세력들의 집권을 허용하느냐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 우파 이제 쪽 주장이 뭐냐면 현재 이런 그 상황이 뭐 일부에서 이제 뭐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보수 우파들의 이제 주장으로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대 통치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줄곧 지금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이제 졸속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나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의사 결정권이 있는 그런 많은 인사들이 이 시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이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여기에다 또 헌재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하고 지금은 변호사로 있는 황현호 변호사인가요? 네, 황현호입니다. 예, 이분이 그 법원 내
이런 상황을 아주 소상하게 밝히는 그런 SNS 글을 올렸더라고. 이분도 아무래도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아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꼭 재판관들 아니라도 거기 재판 듣는 연구관들이 얘기가 있겠죠. 네. 7, 8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배들도 있고 얼마든지 그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이 라인으로. 얘기를 다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 주장도 헌재가 지금 만만치 않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이제 그 4대4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동향을 약간 실었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면 현재 재판관들이 같이 이 구내 식당에서 밥도 같이 하지 않는, 그 다음에 그 현재 지금 재판관 대행하는 이분도 지금 굉장히 문영배. 문영배 그 현재 대행 그 재판장 대행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 4대4로 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헌재 내에서 이제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평의를 이제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종결이 되면은 이게 기각이냐, 그 다음에 인용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 각자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다수가 기각이다 그러면 다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의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상황은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8대0 인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각 그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SNS상에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영배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재판 진행, 현재 그 심리 진행 그런 것들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네. 더군다나 지금 예로 든 게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4대4 그리고 변론기일 지정 20일이냐 20 그것도 4대4 그리고 증인 채택 세 사람 했잖아요. 네. 한덕수 그다음에 조지호 홍장원 할 때도 4대4 4대4. 그래서 4대4가 딱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문영배 대행을 비롯한 우리법 출신들에 대해서 보수 중도 이 재판관들은 상당히 거리감을 두어서 말씀하신 대로 밥을 먹는 것도 뭐 4대4로 다닌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좀 거리감이 있다 그런 얘기고 특히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도대체 이 우리법 연구에 이런 재판관들의 행태가 계속 도마에 오르면서 헌재의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거 내부적으로 아닙니까?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정계선 후보도 그 우리법 연구회 그러니까 후신이 이제 바로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지금 네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좌편향적인 그런 부분이 결국 심리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엿보이게 하는 대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평의를 이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25일 최후 진술이 끝났으니까 보통 2주 그렇게 이내로 하는 되면은 걸로. 뭐 과거 전례로 보면은 뭐 2주 이내에 네. 최종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의에서 6명이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론이 나면은 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한 두어 분이 반대가 있었지만 어차피 6명이 인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원 찬성으로 하는 게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다 해갖고 그렇게 찬성적으로 갔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사례를 들으셨지만은 이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4대4를 비롯한 3건의 그 부분들 뭐 증인 채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4대4로 지금 굳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헌재라고 하는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편결이나 판결을 많이 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없는 게 이 국힘이나 더불어민주나 야권과 여권의 지지 성향이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현재 재판관들이 상당히 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재판관은 일반 이 하급 심의 경우는 1심이나 2심에서는 재판장의 그런 영향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1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재판의 경우는 재판장은 상당히 이 법적 영역이 많고 배석 판사들은 네, 자배석, 우배석 이제 초임이라든가 법적 영역이 적기 때문에 재판장 의견에 따르는데 대법원이라든가 이 현재는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법 현재 분야에 소장이나 있어서는 대행의 최고 의견에 경제 이런 사람들이기 따라가는 때문에 그런 대등한 부분은 이치란 전혀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그 경우 6대 얼마 이상의 어떤 기각이나 인용 결정이 나지 않는다 한 경우 평의가 상당히 오래 갈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고 지연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앞서 유창종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심리를 재개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몇 대 몇이다 해갖고 기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4대4 성향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하는 부분이 만약에 팽팽하게 맞서게 되면요. 예. 사실은 내부에서 평의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2주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다만 평의에서 4대4의 구도가 팽팽하게 유지된다고 하면 한 가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심리를 재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치권에 엄청난 파급력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2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그 사실은 속행이 돼가지고 양쪽 의견을 다 듣고 나면 3월 아마 중순쯤에는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가 계속 평의가 길어지면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한 달을 더 넘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이 다시 재개를 하는 결정이 난다고 하면 먼저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 선고법. 판결이 먼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 내지는 파급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6개월간 더 연장하자 이 지금 법안을 제출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 복귀한 의원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복귀한 의원이 자기 혼자 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냈기 때문에 민주당도 만약의 경우를 지금 예상을 해서 플랜 B를 마련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석도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현재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서 어떤 사유로 이제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될 때 연장을 합법적으로 시켜서 그다음에 어떤 그 심리에 다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뻔한 거죠. 이 두 분의 탄핵 재판관들의 임기 후에도 다시 심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게 설령 의결이 돼도 6개월 후에 공포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칙에다가 이런 경우는 바로 하는 거지 임기가 끝나서 연장을 하는데 그걸 그 몇 개월 후에 하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이 만약 빠지면은 6명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대통령 추천이기 때문에 지금 최상모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하면은 보수 쪽이라든가 중도 쪽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진보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지책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최악의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기각은 차마 못 시키고 그러면 권한대행이 이거 계속 더 합시다. 미진한 부분도 있다니까 그럼 변론을 재개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4월 18일 날 두 사람의 진보 성향 재판관이 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현 여권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사실은 보수 성향 재판관에 임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